아줌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군대식 사랑의 매. 뭐 그런 겁니다. 휴가 나온 말년 병장이 면회 온 엄마 앞에서 아들의 뒤통수를 후려칩니다. 심지어 뻔뻔하게 아들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탁자 밑으로는 군화발로 정강이를 차고 위에서는 돈을 뺏는 상황. 짧은 한숨을 쉰 그녀가 전화 한 통을 걸자 5분 만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투스타 사단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90도로 경례를 박습니다. 저녁을 코앞에 두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병장에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의 알량한 권력만 믿고 약자를 짓밟던 악마가 진짜 계급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참교육. 잠시만요. 이 통쾌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행운의 기운을 팍팍 보내드릴게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원통리. 흔히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라고 자주 하는 그곳의 겨울바람은 살가죽을 찢어밟힐 듯 매서웠다. 영하 15도를 오르내리는 기온 탓에 도로변에 쌓인 눈은 시커먼 매연을 뒤집어 쓴 채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오후 1시 원통 버스터미널 앞은 묘한 활기와 우울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의 도살장 끌려가는 듯한 표정과 아들을 보러 온 부모들의 들뜬 표정이 교차하는 공간.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 검은색 모범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택시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짙은 회색 울 코트에 검은색 가죽 장갑, 그리고 목을 감싼 무채색 머플러. 화려하진 않으나 옷감의 질이나 몸에 배어있는 절제된 동작에서 범접하기 힘든 기품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군 방첩사령관 백설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어깨에는 별 3개가 박힌 계급장 대신 21살 아들을 둔 어머니의 걱정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백설이는 입김을 길게 내뿜으며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다. 평소라면 헬기를 타고 연병장에 내리거나 사단장의 영접을 받으며 1호차로 통과했을 그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수행비서 한 명 대동하지 않고 홀로 왔다. 아들 유민우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다. 엄마 제발. 그냥 평범하게 와줘. 나 튀기 싫어. 제발 부탁이야. 일주일 전 공중전화 너머로 들려오던 아들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30년 군 생활을 통해 산전수전 다 겪은 백설이의 촉이 뇌리에서 경고음을 울렸다.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에 가까웠다. 백설이는 택시기사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 면회 장소로 지정된 부대 앞 숯불갈비집 을지회관으로 걸음을 옮겼다. 식당 안은 이미 삼겹살 굽는 연기와 병사들의 왁자지껄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이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야, 많이 먹어라. 들어가면 또 짬밥이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 백설이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출입문을 주시했다. 약속 시간인 1시 10분이 지났지만 아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손목시계의 초침이 1시 20분을 넘길 무렵 식당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백설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문을 열고 들어온 군인. 헐렁한 전투복 상에 푹 눌러쓴 베레모 아래로 보이는 앙상한 턱선. 입대 전 헬스 동아리 활동을 하며 탄탄했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기근에 시달린 난민처럼 말라버린 청년이 서 있었다. 민우야. 백설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유민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마치 죄를 짓다 들킨 사람처럼 혹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듯한 불안한 눈빛이었다. 엄마. 민우가 절뚝거리며 다가왔다. 백설이는 본능적으로 아들의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눈치챘다. 왼쪽 다리에 무게를 싣지 못하고 있었다. 앉아, 일단 앉아.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다리는 왜 그래? 백설이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민우가 감전된 사람처럼 손을 뒤로 획 뺐다. 아니야. 훈련하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어.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백설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을 참으며 짐짓 태연하게 자리에 앉았다.
그래, 겨울엔 조심해야지. 뭐 먹고 싶어? 소갈비 시킬까? 아니, 그냥 돼지갈비 먹을래. 빨리 나오는 걸로. 민우는 계속해서 식당 입구와 시계를 번갈아 보았다. 주문한 고기가 나오고 숯불 위에 올려졌지만 민우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 어딘가를 부유하고 있었다. 민우야. 엄마 봐. 백설이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다. 그제야 민우가 엄마와 눈을 마주쳤다.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고 흰자 위에는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수면 부족, 영양실조,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너 무슨 일 있지? 엄마한테 말해. 부대에서 누가 괴롭혀?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어. 그냥 내가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 민우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물컵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물이 테이블 위로 찰랑거렸다. 백설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들의 소매를 걷어 올리려 했다. 손 좀 보자. 왜 이렇게 떨어? 하지 마. 놔두라고 좀. 민우가 거칠게 뿌리치던 그 찰나 걷어 올려진 전투복 소매 안쪽으로 백설이의 매서운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손목 안쪽 동맥이 흐르는 얇은 피부 위에 선명하게 찍힌 둥근 화상 자국들. 하나가 아니었다. 셋, 넷. 담뱃불로 지저끈 흔적이었다. 그리고 그 위로 겹쳐진 시퍼런 멍 자국들. 백설이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이것은 훈련 중 부상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문이었다. 유민우. 이거 뭐야? 백설이의 목소리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이 사라지고 사령관의 서슬 퍼런 냉기가 흘러나왔다. 민우는 사색이 되어 소매를 황급히 내렸다. 모기 물려서 긁은 거야. 한겨울 원통에 모기가 산다고. 너 지금 엄마를 바보로 아는구나. 백설이가 테이블을 짚고 일어나려는 순간이었다. 식당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며 찬 바람과 함께 시끄러운 소음이 들이닥쳤다. 아따 춥다 추워. 야 자리 있냐? 전투복 상에 단추를 두어 개 풀어 헤치고 베레모는 삐딱하게 쓴 병장 한 무리가 들어왔다. 개구리 마크가 박힌 병장 계급장, 그리고 오버로크 쳐진 명찰에는 황대식이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그의 뒤로는 껌을 짝짝 씹는 상병 2명이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변했다. 휴가 나온 다른 이등병들이 밥을 먹다 말고 황급히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다. 그 구역의 포식자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황대식은 식당을 휘둘러 보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유민우를 발견하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다. 이게 누구야? 우리 패급 유민우 아니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민우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반사적으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차렷 자세를 취했다. 충성. 이병 유민우. 식사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컸지만 공포에 질린 비명처럼 들렸다. 황대식은 킬킬거리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흑투성이 전투화를 신은 채 백설이가 앉아있는 테이블 옆까지 거리낌 없이 걸어왔다. 앉아. 임마. 밖에서 보니까 반갑네? 어머니 오셨냐? 황대식은 백설이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른에 대한 공경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돈 좀 있어 보이는 아줌마 혹은 먹잇감의 보호자 정도로 인식하는 끈적한 시선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아줌마. 제가 민우 많이 아끼는 선임 황대식 병장입니다. 민우가 군 생활을 아주 스펙터클하게 잘하고 있어서 제가 특별히 교육 좀 시키고 있습니다. 스펙터클이라는 단어에 담긴 조롱. 백설이는 아무런 대꾸 없이 황대식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보통의 민간인 아줌마라면 당황해서 인사를 받거나 굽신거렸겠지만 백설이의 눈빛은 미동도 없었다. 마치 작전지도 위에서 적의 좌표를 찍는 지휘관의 눈이었다. 그 서늘한 침묵에 황대식의 눈썹이 꿈틀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었다. 야 유민우. 너네 엄마는 원래 이렇게 예의가 없으시냐? 선임이 인사를 하는데 씹으시네. 퍽. 말이 끝남과 동시에 황대식의 손바닥이 유민우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고깃집의 소음을 뚫고 백설이의 귀에 꽂혔다. 민우의 고개가 앞으로 꺾이며 베레모가 벗겨져 숯불 불판 옆으로 굴러떨어졌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베레모를 주워들며 고개를 조아렸다. 덜덜 떨리는 손, 터질 듯 붉어진 얼굴, 그리고 눈가에 맺힌 눈물. 아들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 황대식은 아예 민우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백설이를 보며 뻔뻔하게 웃었다. 아줌마,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다 군대식 사랑의 매, 뭐 그런 겁니다. 민우가 좀 굼뜨거든요. 아, 배고픈데 고기 좀 같이 먹어도 되죠? 황대식은 대답도 듣지 않고 민우의 앞접시에 놓인 잘 익은 돼지갈비 한 점을 손가락으로 집어 자신의 입에 쳐넣었다. 쩝쩝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백설이는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인내라는 퓨즈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맛있네. 야, 민우야, 지갑 꺼내봐. 황대식이 우물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네? 지갑 말입니까? 새끼야. 나올 때 담배 다 펴서 한갑 사야 되는데 현금이 없네. 너네 엄마한테 용돈 좀 받았을 거 아냐? 빨리 내놔. 형 복귀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갈취. 그것도 부모 앞에서.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민우를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민우가 쭈뼛거리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려 하자 황대식이 민우의 손목을 낚아채며 인상을 썼다. 아니, 지갑을 통째로 달라고. 답답하게 구네 진짜. 황대식이 민우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로 손을 쑥 집어넣었다. 민우가 거부하려 몸을 비틀자 황대식은 테이블 밑으로 민우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민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위로 엎어졌다. 그 충격으로 물컵이 쓰러지고 물이 백설이의 코트 위로 쏟아졌다. 정적이 흘렀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 테이블로 쏠렸다. 황대식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쳤다. 아씨야, 너 때문에 어머니 옷 다 젖었잖아. 똑바로 안 해? 그때였다. 그 손때. 낮지만 식당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목소리가 들렸다. 백설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젖은 코트를 털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녀의 눈은 오직 황대식이라는 목표물에 고정되어 있었다. 뭐요? 황대식이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손 당장 주머니에서 빼. 백설이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색출하여 신문실 의자에 앉혀놓고 내려다보는 방첩 사령관의 눈빛이었다. 너 이름이 황대식이라고 했나? 백설이가 한 걸음 다가갔다. 그 기세에 눌려 황대식의 뒤에 서 있던 상병들이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군 생활은 내가 끝장낸다. 원통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운 선전포고였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군 생활은 내가 끝장낸다. 백설이의 선전포고는 갈빗집의 소음을 뚫고 황대식의 고막에 정확히 꽂혔다. 하지만 그 경고는 황대식에게 위협이 아닌 코미디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배를 잡고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푸하하. 야, 들었냐? 이 아줌마가 내군 생활을 끝장내신단다. 와, 진짜 요새 아줌마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황대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젓가락으로 불판 위에 고기를 뒤적거렸다. 그 모습은 흡사사파리 투어버스를 공격하는 원숭이처럼 상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날뛰는 꼴이었다. 아줌마, 여기가 사회인 줄 아세요? 여기는 강원도 인제군 원통입니다. 민간인 통제구역 코앞이라고요. 당신이 밖에서 뭐 학부모회 회장을 하든 부녀회장을 하든 여기선 제가 법이고 제가 왕입니다. 아시겠어요? 황대식은 들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팍 소리나게 쏟아버렸다. 튀어오른 소주 방울이 백설이의 구두를 적셨다. 명백한 도발이었다. 어머니.
제발요. 그만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유민우가 사색이 되어 백설이의 팔을 붙잡았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땀으로 축축했다. 민우야. 비켜라. 엄마 제발. 나 부대 들어가서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황 병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갱년기라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셔서. 민우는 울먹이며 황대식에게 고개를 숙였다. 살기 위해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해야 하는 아들의 비참함. 백설이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치솟았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인격살인이었다. 황대식은 턱을 괴고 그 광경을 즐겼다. 야 유민우. 너 효자다. 근데 어쩌냐. 내 엄마가 선을 넘으셨네. 너 오늘 복귀하면 알지. 세탁실로 바로 튀어와라. 세탁기 안에 좀 들어가 있어야겠다. 세탁기 안에 사람을 넣는다. 그것은 12사단 내 악습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고문이었다. 좁은 통 안에 사람을 구겨넣고 물을 뿌리는 짓거리. 백설이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할 상대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핸드백을 열었다. 스마트폰을 꺼내는 손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신고하시게? 하세요 해. 일일이 누르시든가 아니면 국방 헬프콜 1303 누르시든가. 그거 눌러봤자 조사 나오는 헌병 수사관 형님, 나랑 호영호제하는 사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황대식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위협적인 덩치로 백설이를 내려다보며 윽박질렀다. 이 아줌마가 진짜 황대식이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했다.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엄마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백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비서실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절도 있는 목소리. 백설이는 황대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낮고 또렷한 발음으로 명령을 내렸다. 나다. 방첩사령관 중장 백설이다. 현재 위치 12사단 앞 을지회관. 지금 즉시 12사단장, 헌병대장, 감찰참모 전원 집합시켜. 전시 상황에 준하는 속도로 이동하라고 전해. 5분 준다. 뚝. 전화를 끊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식당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방첩사령관 중장 전시 상황.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어들이었다. 게다가 백설이가 내뿜는 기세는 방금 전까지의 아줌마와는 차원이 달랐다. 30년간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하며 굳어진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만이 낼 수 있는 살기 어린 위압감. 황대식은 순간 멈칫했다. 본능적인 공포가 뒷덜미를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것을 무시했다. 참나. 연기 대상감이네. 방첩사령관. 중장. 아줌마 2스타 3스타가 무슨 동네계 이름인 줄 아세요? 어디서 사기칠 걸 쳐야지. 황대식은 억지 웃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야, 봤냐? 우리 민우 어머니가 연기 지망생이셨나 봐. 2스타를 5분 안에 부르신단다. 야, 5분 뒤에 아무도 안 오면 아줌마가 우리 술값 다 내는 겁니다. 오케이? 그때였다. 밖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에엥, 에엥. 하나가 아니었다. 멀리서부터 겹쳐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지더니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으로 변했다. 을지회관 주차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황대식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창가에 앉아있던 다른 면회객들이 웅성거리며 일어났다. 뭐야? 무슨 일 났어? 저거. 사단장 성판 아니야? 황대식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붉은색 성판에 별 2개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 그 뒤를 따르는 헌병대 순찰차 3대 그리고 무장 병력을 태운 5분 대기조 트럭까지. 12사단 본부의 핵심 전력이 고작 고깃집 하나를 포위하고 있었다. 설마. 황대식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뒤에 있던 상병들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문으로 도망칠 구멍을 찾고 있었다. 식당 출입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전원 동작 그만. 그대로 대기.
헌병들이 들이닥치며 식당 내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정모가 삐뚤어질 정도로 급하게 달려온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다. 왼쪽 가슴에 달린 휘장과 어깨에 계급장이 번쩍였다. 제12보병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었다. 최 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식당 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회색 코트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주저없이 달려와 백설이 앞에 섰다. 쾅! 발을 구르는 소리가 식당 바닥을 울렸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최철민, 사령관님의 방문을 신고합니다. 그 순간 황대식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식당 안은 진공 상태가 된 듯 정적이 흘렀다. 숯불 타는 소리와 사단장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왔다. 황대식은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이 하늘처럼, 아니 신처럼 여기던 사단장이 고작 이등병의 엄마에게 식은땀을 흘리며 부동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릎뼈가 서로 부딪히며 딱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백설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경례를 받아주지 않았다.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최철민 소장을 내려다보았다. 최 소장, 자네 부대 관리를 아주 훌륭하게 하더군.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비꼬음이었다. 최 소장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국군방첩사령관, 군내의 모든 정보와 감찰권을 쥔 국방부 장관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실세 중의 실세. 그런 그녀가 예고도 없이, 그것도 사복 차림으로 분노에 찬 상태로 나타났다. 송구합니다.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해 영접이 늦었습니다. 영접? 내가 지금 밥 얻어먹으러 온 것 같나? 백설이가 시선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황대식을 가리켰다. 내 아들 유민우 이병의 선임이라는 자다. 이름은 황대식. 최 소장의 시선이 황대식에게 꽂혔다. 그 눈빛에는 내 놈이 감히 내 목을 조르는구나라는 살기가 서려 있었다. 황대식은 저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다. 오줌이 찔끔 새어나왔다. 사단장님. 그게 아니라. 저는. 황대식이 뭐라 변명하려 입을 떼기도 전에 백설이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다. 저 병사가 내 면전에서 내 아들을 구타하고 금품을 갈취하더군. 심지어 나를 협박까지 했어. 방첩사령관인 나를 말이야. 최 소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민간인 폭행도 모자라 상관 모욕, 그것도 3스타를 협박했다니. 이건 단순한 영창감이 아니었다. 헌병대장. 예. 헌병대장 중령 박성훈입니다. 지금 당장 저 병사를 긴급 체포해. 혐의는 상관 모욕, 특수폭행, 공갈 협박, 그리고 국군 조직법 위반이다. 수갑 채워. 알겠습니다. 체포해. 헌병대장의 지시에 헌병 2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황대식을 제압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장난친 겁니다. 민우야. 말 좀 해봐. 장난이었다고. 황대식은 바닥에 얼굴이 지시겨진 채로 발버둥치며 유민우를 찾았다. 하지만 유민우는 백설이의 등 뒤에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입 닥쳐. 내 놈이 감히 어디서 주둥이를 놀려. 최 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백설이는 손수건을 꺼내 젖은 코트를 닦는 척하며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황대식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그리고 떨고 있는 아들 민우를 돌아보았다. 민우야. 엄마. 아니 사령관님. 민우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정한 엄마가 갑자기 군대의 정점의 선장군이 되어버린 상황. 백설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미안하다. 엄마가 늦게 와서. 엄마가 군인이라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은 엄마로서 널 지키려는 거야. 여기선 엄마 말 들어. 백설이는 다시 최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표정에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을지회관 전체 통제해. 외부인 출입 막고 기자들 접근 차단해. 지금부터 이곳을 임시 조사실로 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소속 중대장 행정보급관
대대장 전원 호출해. 10분 내로 튀어오라고 해. 늦으면 옷벗을 각오하라고 전하고. 백설이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오늘 12사단의 환부를 도려내기로 작정했다. 피가 튀고 살이 깎여나가더라도 썩은 부위를 남겨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식당 주인과 다른 손님들이 헌병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빠져나갔다. 텅 빈 식당, 고기 굽는 냄새 대신 화약 냄새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백설이는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그 맞은편에는 수갑을 찬 황대식이 무릎을 꿇고 앉혀졌다. 시작하지. 백설이가 턱짓했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었다. 심판의 시작이었다. 을지회관의 블라인드가 모두 내려졌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는 어두침침했고 천장의 형광등만이 창백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황대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자신의 처형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양옆에는 건장한 헌병 수사관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백설이는 테이블 위에 스마트폰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황대식, 지금부터 묻는 말에 사실대로 대답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라도 주겠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하면 넌 군 교도소에서 썩다가 늙어 죽게 될 거다. 알겠나? 황대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것인지 아니면 뼛속까지 박힌 반항심 때문인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어차피 폭행이다. 영창 15일 길어야 휴가 제한이다. 밖에서 백 좀 쓰면 된다. 그의 얄팍한 생각을 읽은 듯 백설이가 코웃음을 쳤다. 단순 폭행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보군. 헌병대장, 저놈 관물대랑 생활관 수색 결과 나왔나? 예, 방금 1차 보고 들어왔습니다. 헌병대장이 태블릿 PC를 백설이에게 건넸다. 백설이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내용을 은조렸다. 재밌군. 황대식 병장 관물대에서 발견된 물품 리스트. 타 병사 명의의 신용카드 5장, 대포 통장 3개, 그리고 다량의 현금 300만 원. 거기다 미개봉된 PX 홍삼 세트 20박스. 백설이가 고개를 들어 황대식을 보았다. 이게 다 뭐지? 군대에서 장사라도 했나? 황대식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자신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게 애들이 맡겨놓은 겁니다. 제가 관리해준다고. 관리? 남의 카드로 불법 사설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서 베팅하는 게 관리인가? 백설이가 태블릿 화면을 황대식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사이버 수사대가 원격으로 접속해 확보한 황대식의 접속 로그였다. 후임들 명의로 대출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쓰고 돈 잃으면 후임들 패서 집에 전화하게 만들고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또 도박하고 너 이거 도박 개장죄의 공갈, 사기, 협박까지 추가되는 거 알지?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민우야. 백설이가 옆에 앉아있던 아들을 불렀다. 이리 와서 내 몸에 난 상처 사단장님께 보여드려. 유민우가 머뭇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상의 단추를 하나씩 풀었다. 옷이 벗겨지자 지켜보던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 헛바람을 들이켰다. 흡! 민우의 마른 몸은 그야말로 도화지였다. 악마가 그린 그림으로 가득 찬. 배와 가슴에는 군화발로 차인 시퍼런 멍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옆구리와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화상 자국이 10여 개가 넘었다. 심지어 허벅지 안쪽에는 예리한 커터 칼로 그은 듯한 흉터까지 보였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가. 최 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니야. 고문이다. 제네바 협약에서도 포로한테 이렇게는 안 해. 백설이의 목소리는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황대식, 내 아들이 내 샌드백이었나? 스트레스 풀고 돈 나오는 자판기였어? 그때 식당 밖에서 또 다른 차량 행렬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스타렉스 베노대. 번호판도 없고 부대 마크도 없는 일명 방첩사 기동 타격대 차량이었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전술 조끼를 입은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에는 국군방첩 사령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사령관님, 수사단 도착했습니다. 수사단장이 백설이에게 격려했다. 좋아. 지금 즉시 12사단 영연대 영대대로 진입해. 목표는 황대식과 관련된 모든 인원이다. 동기, 후임, 그리고 이를 방조한 간부들까지 싹 다 잡아들여. 압수수색 영장은 국방부 장관 승인받아서 날아오고 있으니까 선조치 후보고해. 예, 알겠습니다. 요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보며 황대식은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이등병의 엄마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라는 것을.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가 진짜 이빨을 드러낸 순간 하위 포식자는 그저 한 끼 식사거리에 불과했다. 자, 이제 시작이야. 2라운드 가자. 백설이는 싸늘하게 웃으며 다음 타깃을 지목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대대장과 중대장, 행정보급관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다. 을지회관은 더 이상 고깃집이 아니었다. 테이블마다 노트북과 수사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인 야전 지휘소로 변해 있었다. 방첩사 수사 요원들은 식당 주방까지 점거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가동하고 있었다. 백설이는 중앙 테이블에서 갓 출력된 따끈따끈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넘어갈 때마다 그녀의 미간 주름은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닌 피로 쓰인 기록이었다. 사령관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수사단장 김대령이 낡은 서류철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표지에는 202X년 부대 사건 사고 처리부라고 적혀 있었고 대회비 도장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6개월 전 황대식 병장이 소속된 3중대에서 발생한 계단 실족 사고 기록입니다. 백설이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일병 박정훈. 야간 점호 준비 중 급하게 이동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짐. 좌측 대퇴골 복합골절 및 십자인대 파열. 의병 제대 조치. 겉보기엔 흔한 군대 내 안전사고였다. 하지만 백설이의 눈은 첨부된 엑스레이 사진과 군의관 소견서의 작은 글씨를 놓치지 않았다. 김대령. 사람이 계단에서 구르면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지? 팔을 뻗어 머리나 몸을 보호하려 합니다. 손목이나 팔꿈치에 타박상이 남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를 봐. 상체는 너무 깨끗해. 마치 차렷 자세로 떨어진 것처럼. 다리만 박살이 났어. 백설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건 실수로 구른 게 아니야. 누군가 뒤에서 밀었거나 아니면 더 이상 맞기 싫어서 스스로 뛰어내린 거지. 수사단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희가 박정훈 일병과 당시 같은 생활관을 썼던 전역자를 긴급 수소문해서 통화했습니다. 증언이 나왔습니다. 수사단장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거 사고 아니에요. 정훈이 황 병장한테 매일 맞았어요. 그날도 점호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화장실로 끌려가서 나오면서 울더라고요. 다리가 부러져서라도 집에 가고 싶다고. 차라리 병신이 되는 게 낫다고. 을지회관 안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살기 위해 스스로 다리를 부러뜨려야 했던 21살 청년의 절규.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안전사고로 덮어버린 지휘관들. 백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더 있어? 또 덮은 거 뭐 있나? 하나 더 있습니다. 3개월 전 이등병이 국방 헬프콜에 황대식의 가혹행위를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장이 태블릿 화면을 띄웠다. 인트라넷 망에 남아있는 로그 기록이었다. 신고가 접수된 지 30분 만에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였던 김민수 이병은 일주일 뒤에 최전방 GOP 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명분은 전투병력 보강이었지만 사실상 유배였습니다. 백설이의 주먹이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신고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쫓아내. 내부 고발자를 제거해서 입을 막아? 이게 대한민국 육군이야? 조폭 집단이지.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신고가 묵살되고 신고자가 사라지는 것을 본 병사들은 학습했을 것이다. 신고해봤자 나만 죽는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 절망적인 침묵이 황대식이라는 괴물을 키운 자양분이었다. 백설이는 옆에 서 있던 12사단장 최철민 소장을 노려보았다. 최 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색이 된 얼굴로 식은 땀만 흘리고 있었다. 최 소장. 자네 부대 감찰참모, 인사참모, 그리고 저 기록에 도장 찍은 군의관까지 싹 다 불러. 이건 직무유기가 아니라 범죄은닉이야. 공범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당장 소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부러진 박정훈 일병, 지금 민간인이겠지만 찾아가. 치료비, 보상금, 아니 사죄를 털어서라도 배상해. 국방부 차원에서도 소송 걸어서 배상받게 해줄 테니까. 백설이는 다시 아들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구석에서 헌병이 건네준 핫초코를 마시고 있었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만약 오늘 자신이 오지 않았다면 민우도 저 서류 속의 이름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원인 미상의 사고 혹은 군 복무 부적응 자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백설이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썩은 판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으면 제2, 제3의 유민우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오후 4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인제의 산자락에 긴 그림자를 들이울 무렵 삼중대장 김대위와 행정보급관 이 상사가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을지회관으로 끌려왔다. 두 사람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특히 배가 나온 행정보급관은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애들끼리 싸운 걸 가지고 간부한테 이러면 됩니까? 앉아. 백설이의 짧은 명령. 두 간부는 강제로 의자에 앉혀졌다. 그들 앞에는 백설이와 사단장 최철민, 그리고 포승줄에 묶인 황대식이 있었다. 사단장님. 중대장입니다. 이거 정말 오해입니다. 황 병장이 좀 거칠긴 해도 애가 리더십이 있어서 중대를 잘 이끌었습니다. 훈련 성적도 좋고요. 김대위가 최 소장에게 매달리듯 변명했다. 하지만 최 소장은 싸늘하게 외면했다. 입 다물어. 내 놈이 말하는 리더십이 후임병 갈취하고 패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어서 군기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상사. 백설이가 행정보급관을 불렀다. 예, 사령관님. 자네 황대식 병장이랑 아주 각별한 사이더군. 황 병장 휴가 나갈 때마다 자네 차로 터미널까지 태워주고. 백설이가 서류 한 장을 툭 던졌다. 황대식의 계좌 내역이었다. 황대식이 후임들한테 뜯은 돈 중에 일부가 자네 차명 계좌로 들어갔어. 매달 30만 원씩. 명목은 회식비 지원이라는데 그 돈으로 자네가 회식 한 번이라도 시켜준 적 있나? 이 상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다. 그게 애들이 고생하니까 제가 고기 사주려고 모아둔 겁니다. 나중에 저녁할 때 주려고. 거짓말. 구석에서 유민우가 소리쳤다. 모두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다. 민우는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행보관님. 제가 황 병장님한테 맞아서 코피 흘리고 있을 때 지나가면서 보셨잖아요. 적당히 해라, 피 묻으면 귀찮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황 병장님이 준 양주 행정반에서 둘이 나눠 마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야, 너 이등병이 어디서 간부한테. 이 상사가 벌떡 일어나려다 헌병에게 제압당해 어깨가 꺾였다. 백설이가 천천히 걸어와 이 상사의 코앞에 섰다. 병사가 병사를 괴롭히는 건 폭력이다. 하지만 간부가 그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심지어 이득을 취하는 건 그건 배신이야. 내 놈들이 입고 있는 그 군복에 대한 배신이고 자네들을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에 대한 배신이다. 백설이의 시선이 김대위에게로 옮겨갔다. 중대장, 자네는 마음의 편지함 열쇠 가지고 있지? 민우가 쓴 편지 읽었나? 읽고도 찢어버렸지? 귀찮으니까. 부대 시끄러워지면 진급 막히니까. 황 병장이 알아서 군기 잡아주니까 편해서. 김대위는 고개를 푹 숙였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너희 둘 지금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이다. 헌병대 압송에서 구속 수사해. 뇌물수수, 직무유기, 가혹행위 교사 및 방조. 군 검찰에서 징역 5년 이상 구형하도록 내가 직접 지시하겠다. 연금? 기대하지 마. 퇴직금도 없을 줄 알아.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처자식이 있습니다. 이 상사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백설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처자식? 내 아들도 내 처자식이야. 너희가 짓밟은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고. 끌고 가. 헌병들이 두 간부를 질질 끌고 나갔다.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황대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자신의 뒷배라고 믿었던 간부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이제야 자신이 완전한 고립무원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자, 이제 너만 남았네. 황대식. 백설이가 황대식을 내려다보았다. 을지회관의 밤은 깊었지만 수사는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백설의 중장은 사단장실 소파에 앉아 법무참모가 가져온 법전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사령관님. 법무참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황대식 병장의 전역이 3일 남았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라면 일단 전역을 시키고 사건을 민간 경찰과 검찰로 이첩해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부대 부담도 줄일 겸. 관례? 백설이가 법전을 탁 덮으며 법무참모를 쏘아보았다. 민간으로 넘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 초범이고 반성문 쓰고 변호사 써서 합의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게 뻔해. 그럼 그놈은 술 마시면서 군대 별거 아니네 떠들고 다니겠지. 백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나는 그 꼴 못 본다. 내 아들뿐만 아니라 군대에 자식 보낸 부모들을 우롱하는 거야. 하오나 전역을 막을 법적 근거가 군인사법 제40조 사항.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자는 전역을 보류할 수 있다. 백설이는 이미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였다. 지금 당장 황대식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해. 혐의는 특수가혹행위, 공갈, 협박, 상습도박, 그리고 뇌물공여.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적시하고. 구속. 말씀이십니까? 그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고 전역은 자동으로 정지된다. 재판 끝날 때까지 놈은 군인 신분이야. 민간 법원이 아니라 군사법원 세워서 군 형법의 매운맛을 보여줘. 사단장 최철민 소장이 마른 침을 삼켰다. 민간 법원보다 군사법원이 형량이 훨씬 세고 엄격하다는 건 군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법무참모 똑바로 들어. 이 사건 합의는 없다. 내가 피해자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 낼 거야. 검찰관한테 전해. 구형량 최대치로 때리라고. 집행유예 따위 나오면 내가 군 법무관들 옷 다 벗길 줄 알아. 아, 알겠습니다.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 시각 헌병대 유치장에 갇혀있던 황대식은 철창 너머로 들려오는 헌병 수사관의 통보에 절규했다. 뭐? 구속? 야, 나 3일 뒤면 전역이야. 민간인이라고. 황대식, 넌 이제 전역 못해. 재판 끝나고 형 확정될 때까지 넌 군인이다. 아니, 군인도 아니지. 넌 이제 미결수다. 헌병이 황대식의 가슴에 달려있던 병장 계급장을 뜯어냈다. 이거나. 우리 엄마 불러. 변호사 부르라고. 황대식은 철창을 붙잡고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수갑뿐이었다. 사회로 나가는 문은 영원히 닫혔다.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저녁 날짜는 이제 구속 1일 차라는 새로운 카운트다운으로 바뀌어 있었다. 군사법원의 판결은 신속하고 냉혹했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대식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땅, 땅, 땅. 군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의 공기를 갈랐다. 황대식의 다리가 풀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실신했다. 아, 안 돼. 판사님, 우리 대식이 3일 뒤면 제대해요. 1년 6개월이라니요.
하지만 헌병 교도관들은 감정이 없었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황대식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다. 피고인 이동합니다. 자, 잠깐만요. 저 집에 못 가요? 저 저녁은요? 저녁증은요? 황대식이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교도관은 대답 대신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 소름 끼치는 금소금이 황대식의 군 생활, 아니 20대 청춘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경기도 이천시 국군교도소 신입 수용동. 황대식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갈색 수의를 입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 아니었다. 왼쪽 가슴에 붙어있던 병장 황대식이라는 자랑스러운 명찰은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흰색 천에 검은 글씨로 쓰인 2405라는 숫자만이 박음질되어 있었다. 2405번. 여기가 내 방이다. 교도관이 가리킨 곳은 1.5평 남짓한 독방이었다.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오는 시멘트 바닥, 그리고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저기, 교도관님. 저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판결 못 들었나? 540일이다. 540일이요? 황대식은 털썩 주저앉았다. 친구들은 복학하고 여행 가고 취업 준비를 할 그 시간 동안 자신은 이 좁은 방에서 썩어야 한다. 들어가. 교도관이 그를 밀어넣고 철문을 닫았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황대식은 철문에 매달려 밖을 보려 했지만 보이는 건 굳게 닫힌 회색 문뿐이었다. 꺼내줘. 잘못했어요. 민우야. 민우야 한 번만 살려줘. 사령관님. 제발이요. 그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도 대답하는 이는 없었다. 돌아오는 건 옆방 수감자의 짜증 섞인 고함뿐이었다. 아, 존나 시끄럽네. 신입 조용히 안 해? 황대식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오열했다. 저녁 D-3일. 그 숫자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에게 남은 건 전과자라는 낙인과 끝이 보이지 않는 징역의 시간뿐이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12사단 위병소 앞. 모든 조치를 끝낸 백설의 중장이 검은색 세단에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유민우가 서 있었다. 민우는 의병 전역 대신 남은 복무 기간을 채우기로 결심했다. 다만 부대는 후방의 행정부대로 옮겨지게 되었다. 민우야. 내 어머니. 속이 좀 시원하니? 백설이가 묻자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짙은 그늘이 걷혀 있었다. 네. 이제 잠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됐다. 그거면 충분해. 백설이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꽉 잡아주고는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인제 원통의 하늘은 유난히 시리도록 파랗다. 누군가에게는 지옥 같은 감옥의 시작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는 진정한 봄의 시작이었다. 백설이는 운전병에게 짧게 명령했다. 출발해.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뒤이어 위병소 근무자들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그 힘찬 구호 소리가 원통의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정의는 지켜졌고 악은 격리되었다. 그것으로 족한 결말이었다. 야, 해군은 지원하기 쉽나 보네. 저렇게나 여군이 많이 보인다니. 육군 제1주의에 빠진 최 대위는 옆자리에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립니다. 해군 놈들은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니면서 수당은 다 챙겨 먹잖아. 완전 당나라 군대라니까. 타군을 비하하며 시시덕거리는 두 남자.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조롱하던 이 여성이 오늘 그들이 목숨 걸고 준비한 4천억짜리 사업의 생살 여탈권을 쥔 합동참 모본부의 수석 평가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까지 좋은 기운이 깊숙하게 스며들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역을 출발한 KTX 산천 열차는 회색빛 도시를 뒤로하고 남쪽을 향해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평일 오전의 하행선 열차.
객실 내부는 한산했지만 유독 4, 5차 중간 지점만큼은 소란스러운 공기가 감돌았다. 계룡대로 향하는 출장길이었다. 창가 좌석에 앉은 유진아는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켰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창밖을 응시했지만 불쾌한 소음은 기계적인 차단을 뚫고 고막을 파고들었다. 야, 박중희. 너 이번 프레젠테이션 자료 확실하게 검수했어? 네, 최 대위님. 어제 밤새워서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습니다. 이번 사업 예산이 얼만데 실수하면 작살납니다. 작살나는 정도로 안 끝나지. 이거 사단장님 아니 참모총장님 관심사항이야. 육군이 주도권 잡느냐 못 잡느냐가 걸린 건데. 통로를 사이에 두고 유진아의 옆 라인에 앉은 두 남자였다. 짧게 친 머리, 다림질이 잘 된 전투복, 그리고 그 위에 걸친 야전 상의. 육군 전투복을 입은 그들의 어깨에는 각각 대위와 중위의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유진아는 힐끔 그들을 곁눈질했다. 육군본부 마크. 병관은 정보통신. 전형적인 본부 행정 장교들의 모습이었다. 공공장소인 열차 안에서 그것도 군사보안과 관련된 업무 이야기를 저렇게 큰 목소리로 떠드는 것부터가 보안 규정 위반이었다. 한심하군. 유진아는 속으로 뇌까리며 다시 시선을 태블릿 PC로 돌렸다. 화면에는 합동참모본부 공통작전 운용 성능 2차 평가 계획서라는 문서가 떠 있었다. 그러나 두 남자의 수다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업무 이야기로 시작된 대화는 곧이어 군대 내의 가십거리로 그리고 타군에 대한 비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아, 그나저나 오늘 회의에 해군이랑 공군 놈들도 온다며? 네, 합동성 평가인가 뭔가 때문에 배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육군이 지상작전 다 하고 지휘 통제도 다 하는데 왜 굳이 그쪽 눈치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야, 솔직히 해군 놈들이 고생을 하냐? 우리는 혹한기다 유격이다 땅바닥 구르면서 훈련하는데 걔들은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니잖아. 최 대위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킬킬거렸다. 해군은 기준도 낮다더라. 체력 검정? 야, 물개들이 달리기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수영이나 좀 하겠지. 그리고 배 안에서 뭐 족구나 차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해군 간 놈 있는데 맨날 배 탔다고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정작 훈련 때는 파도 높다고 쉰답니다. 완전 당나라 군대라니까요. 유진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태블릿 화면을 넘기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다. 육군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에서 영예를 수호하는 해군의 노고를 저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무지이자 오만이었다. 흔들리는 경랑 속에서 쪽잠을 자며 수개월씩 땅을 밟지 못하는 고통을 저 육상 근무자들이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유진아는 대응하지 않았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저런 수준 낮은 도발에 일일이 반응하기에는 그녀가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때였다. 최 대위의 시선이 창밖을 보는 유진아에게 꽂혔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의자 밑에 놓인 검은색 서류 가방에는 희미하게 해군 로고가 박혀 있었다. 그리고 코트 사이로 살짝 보이는 넥타이와 셔츠 깃은 규정된 정복의 형태였다. 야, 저기 봐라. 최 대위가 턱짓으로 유진아를 가리켰다. 박중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어 쳐다보았다. 해군 같은데? 가방 보니까. 그러게. 여자네? 야, 해군 여군이 계룡대 가는 거면 뻔하지 않냐? 뭐 말씀이십니까? 정책부서나 행정 쪽이겠지. 여군이 배를 타겠냐 뭘 하겠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나 타다가 퇴근하는 거지. 최 대위의 목소리가 의도적으로 커졌다. 들으라는 식이었다. 유진아는 미동도 하지 않고 태블릿 화면만 응시했다. 무시가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그들에게 승리감만 안겨준 꼴이 되었다. 야, 박중희. 너 그거 아냐? 여군 장교 선발할 때 체력 검정 기준이 얼마나 낮은지. 아, 들었습니다. 팔굽혀펴기 무릎 대고 한다면서요? 솔직히 그게 군인입니까? 조무사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놓고 월급은 똑같이 받아요.
남군들은 뼈 빠지게 작업하고 당직 서는데 여군들은 당직도 잘 안 세우잖아. 생색은 다 내고 힘든 건 쏙 빠지고. 오늘 오는 해군 수준도 딱 보이네. 맞춰주느라 우리가 고생 좀 하겠다. 유진아는 태블릿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 위로 자신의 무표정한 얼굴이 비쳤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통로 건너편의 두 남자를 응시했다. 최 대위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유진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코트 때문에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 대위의 뇌내 망상 속에서 그녀는 이미 갓 임관에서 어리버리한 소위이거나 기껏 태아 중위 정도 되는 하급 장교였다. 나이로 보나 기세로 보나 자신이 위라고 확신하는 눈치였다. 무슨 문제 있으십니까? 최 대위가 삐딱하게 물었다. 유진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공장소입니다. 정숙해 주시죠. 그리고 보안성 내용이 포함된 업무 대화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날카로웠다. 최 대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감히 타군에, 그것도 여자가 자신에게 훈계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다. 이봐요. 우리가 무슨 기밀을 누설했습니까? 그냥 우리 부대 이야기한 건데 그쪽이 무슨 상관이쇼? 그리고 보아하니 초임 장교 같은데 선배가 말하면 그냥 네 하고 듣지 무슨 토를 답니까? 초임 장교라. 유진아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그녀의 임관 연도는 최 대위가 고등학생일 때였다. 초임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군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품위? 참나. 야 박중희. 들었냐? 해군이 육군한테 품위 운운한다. 기가 막혀서. 박중희가 옆에서 거들었다. 저기요. 저희 대위님이시거든요. 타군이라도 상급자면 예우를 갖추셔야죠. 사복 입었다고 민간인 행세하시는 겁니까? 유진아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말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시하네. 와, 요즘 군대 진짜 좋아졌다. 위아래도 없고. 최 대위가 혀를 차며 투덜거렸지만 유진아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더 이상 직접적인 시비는 걸지 못했다. 대신 그들의 뒷담화는 더욱 집요하고 치졸해졌다. 내버려둬라. 어차피 계룡대 가면 마주칠 일도 없는 행정병 수준일 텐데. 오늘 회의나 잘 준비하자. 저런 애들 상대해봤자 시간 낭비다. 맞습니다. 역시 대위님이 대인배이십니다. 열차는 서대 전역을 지나 계룡역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창밖 풍경이 도시에서 한적한 시골로 바뀌었다. 유진아는 코트 주머니 속에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만지작거렸다.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 평가의 과장 해군 중령 유진아. 오늘 그녀가 주관하는 회의는 육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체계 2차 운용 성능평가 회의였다.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갈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가 될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저 뒤에서 떠들고 있는 두 장교가 바로 그 사업의 실무 담당자들이었다. 재미있겠군. 유진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계룡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열차가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도를 줄였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최 대위와 박중희도 주섬주섬 전투모를 챙겼었다. 그들은 내리는 순간까지 유진아의 뒤통수에 대고 들으라는 듯 웅얼거렸다. 해군은 셔틀버스 타는 줄도 모를걸? 택시나 타고 가라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유진아는 침착하게 가방을 챙겨 일어났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자락이 우아하게 흩날렸다. 계룡역 앞은 예상대로 혼잡했다. 매주 이 시간 되면 전국의 각 부대에서 차출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3군 본부로 몰려들었다. 여기저기서 경례 구호가 들려왔고 담배 연기가 뿌옇게 피어올랐다. 유진아는 역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찬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익숙한 공기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또다시 익숙하고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중희 서둘러. 셔틀 놓치면 택시비 깨진다. 네, 알겠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부산스럽게 뛰어가며 유진아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최 대위는 유진아를 보며 힐끔거리는 시선을 던졌다. 어이, 거기 해군. 그가 멈춰 서서 유진아를 불렀다. 유진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계룡대 처음인가 본데 셔틀버스는 저쪽이야.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따라오지 그래. 선배로서 자비 좀 베풀어준다. 명백한 조롱이었다. 박중희가 옆에서 킬킬거리며 거들었다. 아, 대위님. 그냥 두시죠. 해군은 배 타고 다니니까 버스 멀미할지도 모릅니다. 유진아는 그들의 수준 낮은 도발에 대꾸하는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시계를 확인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는 제 갈 길 갑니다. 두 분이나 늦지 않게 가시죠. 하, 이것 봐라. 자존심은 있나 보네. 그래, 알아서 가봐. 일정문 가서 헌병들한테 잡히지나 말고. 최 대위는 비웃음을 남기고 박중희와 함께 파란색 군용 셔틀버스 쪽으로 달려갔다. 버스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유진아는 그들이 버스에 짐짝처럼 끼어 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김소령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네, 김소령. 계룡역 앞이다. 필승. 평가관님, 지금 역사 앞 로터리로 진입했습니다. 검은색 KO 차량입니다. 알았다. 바로 탑승하지. 잠시 후 번호판에 육군, 해군, 공군 마크가 아닌 국방부 소속임을 알리는 표식이 붙은 검은색 세단이 유진아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복 차림의 해군 소령이 절도 있게 경례했다. 필승. 평가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어. 바로 출발하자. 회의 시간까지 여유가 별로 없어. 네, 알겠습니다. 제2회의실로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육군 측에서 준비한 자료가 어제 밤늦게 수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차에 오르며 유진아가 미간을 찌푸렸다. 또? 벌써 세 번째 수정 아닌가? 그렇습니다. 핵심 성능 지표 수치를 조금 조정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실측 데이터랑 차이가 나는 걸 억지로 맞추려는 눈치입니다. 뻔하군. 가면서 브리핑해봐. 차량은 부드럽게 출발하여 계룡대 진입로를 향해 달렸다. 유진아는 차창 밖으로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찬 셔틀버스를 추월했다. 버스 창가에 얼굴을 구겨넣고 있던 최 대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각 셔틀버스 안. 아, 좁아 터지겠네 진짜. 야, 박중희 좀 밀어봐. 죄송합니다. 뒤에서 계속 밉니다. 최 대위는 짜증 가득한 얼굴로 창밖을 내다봤다. 그때 갓길을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뒷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여자의 옆모습이 찰나의 순간 스쳤다. 야, 방금 저 차. 네? 무슨 차 말입니까? 아까 그 해군 여자 아니냐? 방금 지나간 승용차에 탄 것 같은데. 박중희가 목을 빼고 봤지만 차는 이미 멀어지고 없었다. 에이, 설마요. 민간 택시겠죠. 해군 나부랭이가 관용차를 어떻게 탑니까? 그것도 계룡에서. 그렇지? 내가 잘못 봤겠지. 아까 그 태도 보니까 딱 봐도 어디 실무부대 행정관이나 될까 말까 한데. 최 대위는 고개를 저으며 땀을 닦았다. 그나저나 오늘 평가관이 누구라더라? 합참에서 온다고? 네. 소문으로는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사람이랍니다. 타협이 없대요. 작년에 공군 사업 하나도 그 사람한테 걸려서 전면 백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재수없게 걸려도 꼭. 야, 근데 육군 사업인데 감히 딴지 걸겠냐? 우리 뒤에 육군 참모 차장님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겠죠. 저희가 준비한 자료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만 넘기면 우리도 고과 점수 빵빵하게 챙기는 거다. 오늘 저녁에 회식이나 거하게 하자. 두 남자는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며 킬킬거렸다. 버스는 덜컹거리며 계룡대 제1정문을 향해 굴러갔다.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회식이 아니라 지옥의 불구덩이임을 알지 못한 채 계룡대 제1정문 앞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는 3군 본부 입구는 보안 검색을 위해 늘어선 줄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유진아가 탄 관용 차량은 VIP성 장군 및 주요 직위자 전용 차선을 통해 헌병의 거수 경례를 받으며 막힘없이 통과했다. 그녀는 이미 차 안에서 정복 재킷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매무새 좋게 고친 상태였다. 하지만 본청 건물로 들어가기 전 유진아는 운전병에게 잠시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잠깐 방문자 센터 쪽에 들렀다 가자. 김소령, 자네는 먼저 회의실 가서 세팅 확인해. 네. 평가관님 직접 가시려고요? 그냥 바로 회의실로 가셔도.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 5분이면 돼. 유진아는 차에서 내려 방문자 센터 쪽으로 걸어갔다. 사실 확인할 것은 없었다. 다만 아까 기차와 셔틀버스에서 겪은 불쾌함이 그녀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두 남자가 이곳을 거쳐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였다. 셔틀버스에서 내린 최 대위와 박중희가 헐레벌떡 방문자 센터 쪽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출입증 교부 절차 때문에 줄을 서야 했다. 그때 유진아를 발견한 최 대위의 눈이 커졌다. 야, 저기 봐. 쟤 또 있네. 박중희가 숨을 헐떡이며 쳐다보았다. 유진아는 한 손에 서류 가방을 든 채 방문자 센터 입구 옆에 서서 무언가 기다리는 척하고 있었다. 코트는 벗어서 팔에 걸쳤지만 셔츠 위에 입은 짙은 남색 카디건 때문에 계급장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았다. 최 대위가 다가오며 씩 웃었다. 꺼봐. 내가 뭐랬냐? 택시 타고 와봤자 여기서 줄 서야 된다니까. 그들은 유진아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길을 알려주는 척 시비를 걸기 위해서였다. 어이, 해군 아가씨. 출입 신청은 했어? 여기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야. 유진아는 대답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무심한 눈빛이 최 대위의 심기를 또 건드렸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귀에 이어폰 꽂았냐? 오늘 해군 쪽 사람들 수준 맞춰줘야겠네, 진짜. 박중희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계룡대엔 별별 사람이 다 오네. 대위님 그냥 가시죠. 길 잃어버려서 울고 있으면 헌병들이 알아서 내보내겠죠. 그래. 야, 너 계룡대 안에서 길 잃으면 큰일 난다. 여기 산이라서 멧돼지 나와. 조심해라.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유진아를 지나쳐 건물 입구로 향했다. 그들의 등 뒤에서 유진아가 나직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길은 그쪽들이 잃은 것 같은데. 최 대위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뭐라고? 시간 아까운 사람들이네. 서두르는 게 좋을 겁니다. 회의실 문 닫히면 국물도 없으니까. 유진아는 그 말을 끝으로 그들을 지나쳐 입구로 향했다. 저게 진짜 돌았나? 야, 거기 안 서. 최 대위가 화를 내며 따라가려 했지만 유진아는 이미 게이트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맨 오른쪽의 자동 출입 게이트에 신분증을 태그했다. 띠릭. 합동참모본부 상시 출입 인가자입니다.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게이트가 열렸다. 헌병이 그녀를 보고 벌떡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수고하십니다. 유진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게이트를 통과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뭐야? 쟤가 왜 프리패스야? 박중희가 당황해서 물었다. 몰라 씨. 국방부 파견인가? 행정직 군무원이라도 출입증은 나오니까. 최 대위는 애써 상황을 합리화했다. 그래, 별거 아닐 거야. 그냥 커피 심부름이나 하러 왔겠지. 야, 우리도 빨리 들어가자. 늦겠다. 그들은 서둘러 일반 출입구줄에 섰다.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유진아의 당당한 뒷모습과 헌병의 깍듯한 경례가 잔상처럼 남아 찜찜함을 남겼다. 그러나 그 찜찜함이 공포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육군본부 본청 3층 제2대회의실.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중앙에는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회의실 안은 이미 별들의 전쟁터였다. 육군 소장인 정보작전부장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관련 부서의 대령들이 배석해 있었다. 해군과 공군 측 대표들도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땀을 뻘뻘 흘리며 프레젠테이션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다. 야, 박중희. 마이크 테스트 해봐. 하울링 생기면 죽는다. 아, 하나 둘. 이상 없습니다. 최 대위는 긴장된 손으로 넥타이를 고쳐맸다. 오늘 브리핑은 그가 직접 맡았다. 이 자리만 잘 넘기면 소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근데 합참평가관은 왜 아직 안 와? 시간 다 됐는데. 정보작전부장이 시계를 보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옆에 있던 육군 대령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워낙 깐깐한 양반이라 자료 검토를 미리 하고 들어온다고. 깐깐하긴 무슨. 우리가 누군데 감히 시간을 끌어.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 대위는 문 쪽을 쳐다보며 박중희에게 속삭였다. 야, 온다. 긴장해라. 네. 근데 대위님, 그 평가관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진아 중령이라나 뭐라나? 이름 보니까 여자인 것 같은데 뻔하지 않냐? 쿼터제로 들어와서 합참 자리 꽤 찬 독종이겠지. 아, 그렇습니까? 그럼 뭐 적당히 비위 맞춰주면 되겠네요. 여자들이 또 감성적인 호소에 약하지 않습니까? 크크, 그래. 우리가 준비한 육군의 헌신 영상 한번 틀어주면 감동해서 통과 도장 찍어줄 거다.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가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줄에 앉은 해군 대령의 귀에는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해군 대령이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철컥.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렸다.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 수석 평가관님 입장하십니다. 행정병의 우렁찬 외침과 함께 회의실 안의 모든 인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지어 불만스러운 표정의 정보작전 부장조차 예의를 갖춰 일어섰다. 합참평가관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온 자리였기에 계급을 떠나 그 권위는 막강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회의실 바닥을 울렸다. 정적 속에서 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왼쪽 가슴에 빛나는 합동참모본부 휘장과 오른쪽 가슴의 명찰. 해군 중령 유진아.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는 은색 무궁화 2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최 대위의 입이 떡 벌어졌다. 박중희는 들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떨어뜨릴 뻔했다. 저 여자는? KTX 503열차. 계룡역 셔틀버스 정류장. 그리고 방문자 센터 앞.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아뭉개던 그 해군 아가씨. 그녀가 지금 가장 상석인 평가관 자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유진아는 회의실 중앙에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좌중을 훑더니 단상 앞에 얼어붙어 있는 최 대위와 박중희에게 꽂혔다.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비틀려 올라갔다. 반갑습니다. 합참 전력 분석 2과장 유진아 중령입니다. 오늘 평가 아주 기대가 크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최 대위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는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망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한 단어만이 맴돌았다. 회의실 안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최 대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단상에 선 그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바로 정면 수석 평가관이라는 명패 뒤에 앉은 유진아 중령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최 대위의 목을 겨누는 칼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보작전부장인 육군 소장이 헛기침하며 분위기를 환기했다. 자, 시간이 지체됐군. 합참평가관도 도착했으니 바로 시작하지. 최 대위 뭐하고 있나? 시작 안 해? 소장의 호통에 최 대위가 화들짝 놀라며 차려 자세를 취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평소라면 자신감 넘치게 내뱉었을 첫 인사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박중희가 황급히 슬라이드 화면을 띄웠지만 레이저 포인터를 쥔 최 대위의 손끝이 심하게 떨려 붉은 점이 스크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 결과입니다. 본 체계는 육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잠깐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최 대위의 말을 잘랐다. 유진아 중령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가까이 대지도 않은 채 조용한 육성으로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발표 시작부터 용어 정의가 틀렸군요. 육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입니까? 아니면 합동 작전 수행 능력입니까? 최 대위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이 육군이 주도하는 작전이기 때문에 육군 본부의 지침에 따라 이번 사업의 핵심 평가 항목은 합동성입니다. 육군이 단독으로 전쟁합니까? 해군, 공군 자산과의 연동성이 1순위 평가 요소인데 첫 장부터 육군 독자 능력을 강조하다니요. 제안 요청서 3페이지 2항 읽어보셨습니까? 유진아는 덮어두었던 평가 계획서를 펼치지도 않고 정확한 페이지와 항목을 읊었다. 최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서두라서 강조하느라. 강조가 아니라 왜곡이죠. 그리고 발표자가 왜 이렇게 떱니까? 준비가 덜 됐습니까? 아니면 유진아는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안경 렌즈 너머로 최 대위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기차 안에서의 모욕을 기억하고 있다는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무언가 찔리는 게 있어서 긴장한 겁니까? 아닙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최 대위는 도망치듯 슬라이드를 넘겼다. 하지만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가 준비한 완벽한 자료들은 유진아의 눈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찢겨나가기 시작했다. 통신망 생존성 데이터, 이거 실측치 맞습니까? 유진아의 질문이 다시 날아들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군단 훈련장에서 측정한. 이상하군요. 제가 알기로 지난달 3군단 훈련 지역은 기상 악화로 헬기 기동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에는 공중 중계 노드 가동률이 98%로 나와 있네요. 헬기가 못 뜨는데 중계기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혹시 드론이라도 띄웠나요? 그게. 최 대위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사실은 기상 악화로 데이터 수집을 못해서 작년 데이터를 적당히 가공해서 넣은 것이었다. 행정직 여군 따위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던 현장의 날씨와 훈련 상황까지 그녀는 꿰뚫고 있었다. 배석한 육군 소장의 표정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최 대위, 똑바로 대답 못해? 자네 저번 보고 때는 문제 없다며. 아닙니다, 부장님. 그게 시뮬레이션 수치를 일부 보정한 것입니다. 보정? 유진아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시뮬레이션 수치를 실측치인 것처럼 보고서에 기재하는 걸 육군에서는 보정이라고 부릅니까? 합참에서는 그걸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대위. 조작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최 대위의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하던 박중희는 겁에 질려 마우스를 쥔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리고 아까 열차에서 그러셨죠? 해군은 기준이 낮아서 편하게 군 생활한다고. 유진아는 펜을 딱 내려놓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려 했으나 이들의 업무 태도가 워낙 불량했기에 훈계는 필연적이었다. 기준이 낮은 건 해군이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하고도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귀관들의 보안 의식 아닙니까?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건 타군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같은 실무자입니다. 최 대위는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단순히 꼬투리를 잡는 게 아니었다. 팩트로 뼈를 때리고 논리로 살을 발라내고 있었다. KTX 안에서 낄낄거리며 뱉었던 그 모든 오만방자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계속해 보시죠. 또 어떤 창의적인 소설을 써오셨는지 드러나 봅시다. 유진아의 차가운 지시에 최 대위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복잡한 통신망 구성도는 이미 그의 구명줄이 아니라 교수대 밧줄처럼 보였다. 회의는 점차 평가가 아닌 일방적인 난타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밤새워 준비했다던, 그리고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다고 자부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유진아의 날카로운 분석 앞에서 너덜너덜해졌다. 15페이지 해안경계 부대와의 데이터 링크 연동성 부분입니다. 유진아가 레이저 포인터로 스크린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육군 경비정 및 해안 레이더와의 연동은 완벽하다고 되어 있군요. 그런데 해군 함정과의 직접 통신은 왜 추후 개발로 미뤄뒀습니까? 최 대위는 이미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였다. 혀가 말라붙어 입천장에 쩍쩍 달라붙었다. 해군 함정의 통신 체계와 육군의 주파수 대역이 달라서 기술적인 난이도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요? 유진아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박중희. 그녀가 갑자기 박중희를 호명했다. 멍하니 있던 박중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다. 네. 중희 박민수. 귀관, 아까 열차 안에서 그랬죠. 해군이 당나라 군대라고.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닌다고. 박중희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육군 소장을 비롯한 모든 고위 장교들의 시선이 박중희에게 꽂혔다. 소장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 유람 다니는 해군 함정들은 이미 3년 전부터 3군 합동 데이터 링크를 운용 중입니다. 육군이 기술적 난이도 핑계대며 미루고 있는 걸 해군은 이미 실전 배치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런데 육군 통신 장교라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추후 개발이라고 써놨습니까? 이건 무능한 겁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유진아는 가차없었다. 그녀는 태블릿 PC를 들어 무언가를 조작하더니 회의실 메인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해군의 최신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조기 경보기, 그리고 육군의 미사일 부대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훈련 로그였다. 보시다시피 해군과 공군은 이미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 고리에 육군만 빠져있는 형국인데 담당 장교들은 기차 안에서 타군 비하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군요. 보안성 대화까지 큰 소리로 떠들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이 사업 예산이 4천억입니다. 유진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4천억짜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수준이 고작 해군은 꿀 빤다는 식의 1차원적인 편견에 갇혀 있다니. 그러니 합동성이 뭔지 통합작전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이 체계대로라면 전쟁 났을 때 해군 함포 지원 요청하려면 육군 대대장이 해군 함장한테 카카오톡이라도 보내야 합니까? 좌중에서 킥킥거리는 실소가 터져 나왔다. 해군 측 참관인들은 통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육군 측 고위 장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보작전 부장인 소장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멍청한 대위와 중위의 계급장을 뜯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었다. 유진아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리고 45페이지 예산 산출 내역. 박중희가 오타 하나까지 다 잡았다고 큰 소리치던데. 박중희는 이제 거의 울기일보 직전이었다. 단가 산출 근거가 작년 환율 기준이네요. 지금 환율이 얼마나 올랐는데 작년 기준으로 잡습니까? 이러면 사업 착수하자마자 예산 부족으로 중단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도 확인 안 하고 보고서를 올립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한 육군 엘리트의 수준입니까?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유진아는 가져온 서류철을 탁 덮어버렸다. 그 소리가 마치 판사의 의사봉 소리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이따위 엉터리 자료로 합참 승인을 받으러 오다니. 저를, 아니 합동참모본부를 뭘로 보신 겁니까? 그냥 와서 도장이나 찍어주는 거수기인 줄 알았습니까? 최 대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오만함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혔고 그가 믿었던 육군 제1주의는 실력 없는 자들의 허상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뒤에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통보하겠습니다. 육군 측은 변명할 시간이라도 가지시죠.
유진아는 냉정하게 선언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회의실을 빠져나가자마자 폭풍우가 몰아칠 듯한 침묵이 깨졌다. 유진아가 회의실 옆에 마련된 평가관 대기실로 사라지자마자 회의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다. 야, 이 새끼들아. 정보작전부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는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단상을 내리쳤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지휘봉이 부러져 나갔다. 너희들이 제정신이야. 데이터를 조작해? 거기다 합참평가관 앞에서 타군 비하를 했다고. 그것도 기차 안에서 다 들리게. 죄송합니다. 부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바닥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소장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다. 너희 때문에 육군 망신을 아주 개망신을 줬어. 4천억짜리 사업 날아가게 생겼다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감히 어디서 그따위 저질스러운 언행을 하고 다녀. 옆에 있던 대령이 조심스럽게 소장을 말렸다. 부장님, 일단 고정하십시오. 밖에서 다 듣습니다. 듣게 놔둬. 아주 군복을 벗겨버려야 정신을 차리지. 소장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씩씩대다가 최 대위를 노려보았다. 너 지금 당장 가서 빌어. 무릎을 꿇든 대가리를 박든 어떻게든 평가관 마음 돌려놔. 만약 오늘 부적합 판정 나오면 너희 둘은 군법 회의 갈 줄 알아.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도망치듯 회의실 뒷문으로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최 대위는 다리가 풀려 벽을 짚었다.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대위님, 어떡합니까? 저희 진짜 영창 가는 거 아닙니까? 박중희가 울먹이며 물었다. 시끄러. 빨리 따라와. 대기실 가서 빌어야지. 두 사람은 평가관 대기실 앞으로 달려갔다. 문 앞에는 해군 소령이 굳건히 지키고 서 있었다. 김소령님, 평가관님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한 번만 뵙게 해주십시오. 최 대위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부탁했다. 아까 셔틀버스 정류장에서 유진아에게 택시나 타고 가라고 비웃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소령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평가관님께서는 휴식 중이십니다. 그리고 평가 중에 사적인 접촉은 오해를 살 수 있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목숨이 달린 일이라서 그럽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네? 최 대위가 거의 매달리듯 사정했다. 그때 대기실 안에서 유진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세요. 김소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십시오. 용건만 간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기실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유진아를 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찻잔만 응시하고 있었다. 평가관님, 정말 죄송합니다. 최 대위와 박중희가 동시에 큰 소리로 외치며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미쳤었습니다. 눈이 삐어서 평가관님을 못 알아보고 입이 방정이라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못 알아봤다면 용서가 됩니까? 유진아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제가 합참 평가관이 아니라 진짜 갓 임관한 해군 소위였다면 혹은 힘없는 민간인 여성이었다면 당신들의 그 무례함은 정당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짧은 게 아니라 썩은 거겠죠. 유진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두 남자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들은 오늘 저에게 실수한 게 아닙니다. 제 군복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친 파도와 싸우며 영해를 지키는 수만 명의 해군 장병들에게 침을 뱉은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적인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공적인 평가는 공적으로만 처리합니다. 나가보세요. 평가관님, 제발. 이번 사업 부적합 나오면 저희는 끝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최 대위가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박중희도 옆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다. 유진아는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시키시는 건 뭐든지 하겠다고요?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군인답게 책임을 지세요. 그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유진아는 단호하게 등을 돌렸다. 김소령, 회의 재개한다고 전해.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벽처럼 보였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다리를 억지로 지탱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대기실을 나갔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파멸뿐이었다. 오후 4시 30분. 약속된 정회 시간이 끝나고 다시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최 대위와 박중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단상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는 이미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전투복색이 진하게 변해 있었다. 정보작전부장을 비롯한 육군 측 고위 장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다. 이번 판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을. 유진아가 다시 평가관석에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 닦은 뒤 다시 착용했다. 그 일련의 동작 하나하나가 최 대위에게는 숨막히는 고문이었다.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아의 건조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본 사업 차세대 전술 지휘 통제 체계 2차 운용 성능 평가는 우리 군의 미래 합동 작전 능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 평가관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운용 주체의 합동 작전 수행 의지 또한 핵심 평가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기술적 평가. 통신망 생존성 데이터 조작 의심, 예산 산출 근거의 오류, 타군 자산과의 연동성 미비. 이것만으로도 본 사업은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투용 부적합. 군무기 체계 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였다.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이 판정 하나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보작전부장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하지만 유진아의 시선이 최 대위와 박중희를 향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성적 평가 항목입니다. 이 사업의 실무 책임자들은 합동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오늘 오전 KTX 503열차와 계룡대 셔틀버스, 그리고 방문자 센터에서 목격된 실무 장교들의 언행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타군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 여성 장교에 대한 성차별적 발언,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보안 불감증. 좌중이 술렁거렸다. 설마 그 이야기를 공식 석상에서 꺼낼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해군은 기준이 낮다, 배 타고 유람이나 다닌다, 여군은 행정이나 본다. 이런 왜곡된 인식을 가진 실무자들이 만든 시스템이 과연 전시의 해군, 공군과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겠습니까? 파트너를 경멸하는 자들이 만든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진아는 펜을 들어 평가서 맨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펜촉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국은 본 사업에 대해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림과 동시에 해당 실무진의 전면 교체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업의 전면 보류를 건의합니다. 꽝. 망치가 내려쳐졌다. 최 대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박중희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상입니다. 유진아가 서류를 덮었다. 완벽하고도 잔인한 그러나 더할 나위 없이 공정한 판결이었다. 회의가 종료되고 유진아와 해군 참관단이 퇴장하자마자 회의실 문이 굳게 잠겼다. 폭풍은 유진아가 나간 직후에 터졌다. 이게만도 못한 새끼들아. 참고 참았던 정보작전부장이 폭발했다. 그는 자신의 모자를 벗어 최 대위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모자에 맞은 최 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너희 때문에. 너희 그 썩어 빠진 주둥아리 때문에 4천억이 날아갔어. 내 진급도 날아갔고. 소장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다. 그의 얼굴은 혈압이 올라 터질 듯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배석했던 대령들도 이번만큼은 실무자들을 감싸줄 수 없었다. 이건 명백한 자폭이었기 때문이다. 헌병대 불러. 소장의 고함에 밖에서 대기하던 부관이 뛰어들어왔다. 부장님, 헌병대 호출하셨습니까? 당장 이놈들 끌고 가. 허위 공문서 작성, 군인 복무 규율 위반, 상관 모욕, 품위 유지 위반. 죄다 엮어서 구속 수사 의뢰해. 내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최 대위가 바닥을 기어가며 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소장은 가차없이 발로 그를 걷어찼다. 이거 안 나? 살려달라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내 목을 쳤는데 내가 널 살려주게 생겼어. 너희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야. 불명의 저녁이 아니라 감방 갈 준비나 해. 곧이어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흰색 헬멧을 쓴 건장한 헌병 2명이 최 대위와 박중희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거 나 대위야. 육군 본부 대위라고. 최 대위가 발악했지만 이미 그는 장교로서의 권위를 잃은 상태였다. 헌병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질질 끌고 나갔다. 복도에는 다른 부서 장교들과 병사들이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뭐야? 정보통신과 최 대위 아니야? 무슨 사고를 쳤길래 부장님이 저렇게 화가 나셨대? 들었어? 합참 평가관한테 개기다가 걸렸대. 그것도 KTX에서 뒷담화하다가 딱 걸렸다던데. 와, 미친놈들. 진짜 가지가지 한다. 수군거리는 소리와 경멸 어린 시선들. 최 대위와 박중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육군 본부 장교라는 타이틀은 이제 가장 치욕스러운 족쇄가 되어 있었다. 으헝. 엄마. 박중희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이 타군을 비하하고 여군을 조롱하며 낄낄거리던 그 순간 그들은 이미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회의실 안 텅 빈 스크린만이 그들의 몰락을 비추고 있었다. 계룡대 제2정문을 빠져나온 검은색 관용 차량은 다시 계룡역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조용했다. 유진아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늦은 오후의 바람을 맞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개운했다. 평가관님 괜찮으십니까? 앞 좌석의 김소령이 백미러로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응, 괜찮아.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야. 시끄러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육군 쪽 난리가 났답니다. 방금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장교 2명은 긴급 체포되어 수사단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렇군. 유진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저 군대가 군대답게 돌아가는 것. 무능과 오만이 실력을 덮지 않는 것. 그것뿐이었다. 계룡역에 도착한 유진아는 김소령을 돌려보내고 대합실로 들어갔다. 서울행 KTX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자판기 커피 한 잔을 뽑았다. 종이컵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을 바라보며 그녀는 아침의 일을 회상했다. 해군은 기준이 낮다더라. 여군은 어차피 행정직만 하잖아. 그들의 말은 틀렸다. 기준은 낮지 않다. 다만 그 기준을 지키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좁은 함정에서 레이더 화면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 모든 기준들이 모여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다. 선배?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해군 정복을 입은 동기 이중령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중령. 여기서 보네? 자네도 출장인가? 응. 예산회의 때문에. 너 오늘 육군 쪽 뒤집어 놨다며? 소문이 여기까지 파다해. 합참의 저승사자가 계룡대에 강림했다던데? 이중령이 킬킬거리며 농담을 던졌다. 유진아는 픽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저승사자는 무슨. 그냥 청소 좀 하고 가는 길이야. 먼지가 너무 쌓여 있길래. 멋지다 유진아. 역시 수석 졸업은 다르네. 덕분에 우리 해군 쪽 사기가 아주 하늘을 찌른다. 고맙다. 고맙긴. 밥이나 사.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서울행 KTX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진아는 빈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방을 챙겼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열차에 오른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다. 4호차 7호석. 공교롭게도 아침에 앉았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 통로 건너편 8시, 8D석은 비어 있었다. 시끄럽게 떠들던 두 남자는 없다. 그 빈자리가 주는 고요함이 평화로웠다. 유진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드는 노을 사이로 계룡산의 능선이 스쳐 지나갔다. 군복을 입는다는 건 그 무게를 견딘다는 것.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다시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이번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켤 필요가 없었다. 방해하는 소음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으니까. 열차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도시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다.